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에센셜 오일학 시간이에요. 아로마 세라피의 메인 재료,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화사한, 화려한 향기를 지닌 네롤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롤리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 향기가요, 다른 에센셜 오일에 비해서 향수나 화장품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을 법한 그런 향기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에스테틱이나 화장품 업계, 향수 업계에서 사랑하는 그런 향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요, 바로 이 나무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네, 오렌지 나무입니다. 네, 오렌지 중에서도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건 스윗 오렌지 종이고요.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식물은 비터 오렌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오렌지가 비터 오렌지니까 쓴맛이 나는 오렌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오렌지 나무 중에서도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 바로 이 하얀 오렌지 꽃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학명은요, 이 비터 오렌지 나무의 식물학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 과도 비터 오렌지 나무가 어떤 가계도에 속하는가? 네,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룩타치, 이거는 모든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이 다 이 룩타치 운양과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터 오렌지 꽃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주요 생산지는요, 튀니지, 모로코, 시칠리아, 이집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꽃을 따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은요, 우리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그림 보면 이 꽃이요, 정말 앙증맞게 작게 생겼죠. 오렌지 나무의 꽃은 큼직큼직하지 않고요, 아주 앙증맞은 작은 크기의 꽃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오렌지 열매가 맺거나 이 나무에 잎이 달려있는 것보다 이 꽃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죠. 조금밖에 없어요. 이 꽃을 아무리 열심히 따도요, 한 줌이 될까요? 꽃 자체의 양도 너무 작은데요. 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요, 이 꽃을 700에서 1400kg, 그러니까 거의 1톤이 살짝 못 되거나 1톤을 넘게 이 꽃을 모아야지 거기서 1kg의 에센셜 오일이 추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 식물을 얼마만큼, 이 재료를 얼마만큼 모으면은 1kg의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나, 이걸 비교를 해봐도요,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요, 정말 추출되는 양이 아주 적은 에센셜 오일에 속해요. 그래서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 또 가격이 사악하죠. 네,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이 향기가요, 너무 좋아서,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갖고 싶어. 이런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효과 자체도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쯤 꼭 있어야겠다. 이런 에센셜 오일에 속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네, 독성도 없고 자극성도 없고 이거 뭐 쓰면 안 돼요, 주의해야 돼요, 이런 금기 대상도 없어요.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어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쓰면서 금기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주의해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어도 주의해서 써야 되는 공통적인 대상은 있어요. 영유아, 노약자, 그리고 특히 임산부요.
네롤리라는 명칭의 유래는요, 바로 이 여성으로부터 오게 된 거거든요. 아, 왠지 분위기가 중세 시대의 귀족 여성 같죠? 네. 이 여성은, 공주예요. 네. 어디에 공주였냐면요. 16세기에 이탈리아에 네로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공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이제 결혼을 해서 네롤리 향기에 푹 빠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에센셜 오일은 아니었고 그 네롤리 꽃을 추출한 향료였어요. 이 공주가 만난 그 향기는요. 근데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때 중세시대 때는요. 가죽 장갑에도 향수를 뿌려가지고 향기를 입혀서 장갑을 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끼는 가죽 장갑에다가 이 네롤리 비터 오렌지 꽃에서 추출한 향료로 향을 입혀서 썼고요. 또 자신의 몸에도 이 향기를 뿌리고 또 목욕을 할 때도 네, 욕조에도 이 네롤리 꽃 그 향료를 넣고 또 이 꽃 자체를 넣고 목욕을 즐겼던 거죠. 근데 이 공주가 아무래도 한 지역의 공주다 보니까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이 시대에 그 지역의 셀럽이었던 거죠. 우리 셀럽이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네, 대유행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네롤리 향기도 이 시대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향수 제품으로 폭발적인 그런 유행, 유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롤리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 네롤리, 그러니까 비터 오렌지 꽃에서 추출한 이 향료를 사용했다라고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한데요. 가장 명확하게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이 명칭의 유래라서 여기서는 이 명칭의 유래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몸의 작용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주요 작용이요. 몸에 하는 주요 작용이요.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요.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작용들을 해요. 다른 에센셜 오일들과 마찬가지로 항균 작용도 하고 뭐 소화도 촉진시키는 작용도 하고 이런 다양한 작용들을 하는데 다른 에센셜 오일들보다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 특히 잘하는 일,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의 주특기를 꼽아라 한다면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신경계의 작용과 심혈관계 작용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심혈관계 작용도요. 신경계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2차적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서 제일 잘하는 건 신경계에 작용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주요 작용이요. 가장 잘하는 일, 주특기인 신경계의 작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롤리가 신경계에 작용하는 건요. 신경계를 조절해주는 작용이에요. 레귤레이터 작용인데요. 이건 신경계가 너무 흥분해서 막 과도하게 일하지 않게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또 신경계가 너무 축 처지고 다운돼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북돋아줘서 잘 일할 수 있게, 잘 기능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작용. 그러니까 양방향의 작용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흥분한 애 진정시켜주고 축 처져 있는 애 이렇게 치어러 응원해줘가지고 그 에너지를 북돋아줘서 얘가 또 잘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작용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가장 기분 좋게 가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롤리가 신경계를요. 그래서 이 작용을 통해서 신경계가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해줘서 나타나는 효과가 일단 첫 번째는 항불안 효과입니다. 네, 엔자이오리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네롤리는요,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 불안을 완화하는 가장 탁월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술 전 환자들이 더군다나 전신 마취하고 아주 큰 수술해야 되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수술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영영 깨어남지 못하면 어떡하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정말 불안한데, 이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효과가 네롤리에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 또, 임신해서 출산할 때 되면요, 네, 새 생명을 드디어 나의 품에 안게 되는 이 세상에서 이 나의 아가와 만나게 된다는 그런 기쁨, 즐거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불안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출산을 앞둔 상태에서 이 네롤리가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이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통, 출산에서 느껴지는 통증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만큼 네롤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다양한 불안들 있죠. 네, 불안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요. 바로 그때 이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향기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계 진정 효과가 있어요. 널바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경계 진정 효과가 바로 신경계 조절 작용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경계가 너무 얘가 과도하게 막 흥분해가지고 과열되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쉬엄쉬엄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다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 균형 잡힌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계가 너무 축 처져 있어요. 그럼 힘내, 기운내 하면서 또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이것도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계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상태, 가장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게 널바인인데 이 작용도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불안 효과도요. 이 신경계 진정, 신경계의 조절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효과인 거고요. 그러면 항불안은요, 신경계가 너무 과도하게 흥분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 상태일 수 있잖아요. 항불안이 아니라 불안은요. 이 신경계가 너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다운되면 우리는 또 어떤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울이죠. 그래서 이 네롤리는 불안을 진정시켜주는 만큼 또 우울감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앵자이어리틱이요. 항불안 효과에 대해서 좀 볼까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가 불안한 것도 되게 좀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네롤리가 효과적인 건요, 어, 막연한 불안감이 들 때, 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자꾸 불안한 경우 있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도대체 뭐가 날 불안하게 하는 거지? 네, 자꾸 불안하기는 한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이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죠. 이유를 모르니까. 이럴 때 네롤리가 그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그 불안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불안이라는 건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끈질긴 두려움이나 걱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걱정할 때 많죠. 나 뭐가 걱정돼. 이게 걱정할 때 많죠. 그리고, 불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개가 걱정이 돼서 불안한 경우도 있지만, 딱히 뭐가 걱정이 되는 것도 아닌데 불안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걱정은 뭐고 불안은 뭘까요? 이 걱정과 불안이라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걱정은요, 우리가 대상이 있죠.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음, 앞에서 예를 든 걸 가지고 온다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술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죠. 그리고 그런 걱정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네. 걱정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구체적인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이 불안을 점점 커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 걱정이 되는 그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불안은 또 금방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불안 중에서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딱히 불안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왜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쫄리지? 이런 느낌이 들 때요. 그럴 때는 참 난감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유를 알 때는요, 똑같이 불안한 상태더라도요, 내가 왜 불안한지 알 때는요, 이유를 안다는 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유를 안다는 건. 그래서 조금 그 희망, 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요, 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도 막막하죠. 내가 왜 불안한지도 모르니까. 그럼 어때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네. 점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면 미궁으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불안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불안이 무조건 나쁜 감정일까? 불안은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걸까? 근데 우리 그 걱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걱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불안이요. 그거는 실제와 일치하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는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무심하게 그냥 넘겨버려요. 그럼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로, 더 큰 장애물로 우리를 딱 가로막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이게 문제야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와 일치하는 불안일 때는요, 우리가 그 불안을 일으키는 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와 일치하는 불안은, 이건 절대 나쁜 감정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바로 요거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불안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내 삶을 보면요. 지금 요새 내가 하고 있는 거, 뭐 관계,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아무리 면밀히 살펴봐도요. 그냥 다 조화롭고 평화로워요. 평온한 상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불안해요. 왜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면 더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 이렇게 평온해도 돼?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돼?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돼? 그게 불안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불안인 거죠. 그럼 이런 불안은 어때요? 이 불안 속에 우리를 그대로 둬도 될까요? 이 불안도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냥 이 속에 있어 볼까요? 그거는 살짝 의심이 되죠. 물음표가 찍히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이야기할 때도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감이 어떤 불안감인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와 일치하는 불안인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불안인지요. 네. 그리고 네롤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불안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화면은요, 제가 감정 아로마 세라피의 6번째 클래스인 불안 클래스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감정 아로마 세라피는 다양한 우리가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고 그 감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감정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블렌딩을 해서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안에 대한 내용, 이 한 컷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네롤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서요. 근데 이 불안 자체를 이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로마 세라피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 감정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 불안한 감정 상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왜 불안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점점점 불안이 증폭되는 걸까? 불안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 실제로 우리 뇌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도 함께 연결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불안하면 머리가 멈춘다?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이런 상황이요. 막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머리가 정말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서 빨리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하거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거나 이것 중에 뭐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럴 때 우리 멍해지잖아요.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생각이 나지를 않고 자꾸만 걱정에만 휩싸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더 들고 막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네,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게, 나만 이상한가? 나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뇌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그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이 PTSD와 관련이 된 뇌의 영역. PTSD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봤을 때, 거기서 활성화된 영역들을 표시를 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불안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요. 먼저,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 우리말로 하면 전전두엽 피질이거든요. 여러분, 전두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인간다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인간답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두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전두엽은요, 그 전두엽 중에서도 앞부분,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마에 있는, 이마를 들추고 이마에 있는 뼈를 걷어내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부위요. 그 뇌의 부위가 전전두엽이거든요. 콜텍스는 껍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뇌의 껍질 부분, 그러니까 가장 바깥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이 전전두엽 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을 느낄 때, 불안을 느끼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전전두엽 피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요. 여기 아미그달라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 튀어나온 거요. 우리말로 편도체라고 해요. 여러분들 편도체는 좀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감정들이 바로 이 편도체가 관장하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잘 작동할 때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상황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야 될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도체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무서움을 느끼고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도 무서움을 못 느껴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를 가지고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을 보면 편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죠. 고양이가 쥐 잡아먹잖아요. 네, 근데 이 쥐를 이제 고양이 앞에 딱 갖다 놔요. 편도체가 멀쩡한 쥐를 고양이 앞에 딱 갖다 놔요.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리죠. 그리고 얘가 잽싸게 도망갈수록, 잽싸게 숨을수록 이 쥐는 고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실험용 쥐에서 이 편도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네, 공포 반응, 두려움, 불안을 느끼는 이 편도체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편도체가 이제 제거된 그 쥐를 또 고양이 앞에 딱 갖다 놨죠. 그랬더니 이 쥐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고양이가 앞에 있는데도요. 그냥 멀뚱멀뚱 쟤는 뭐지? 좀 크게 생겼네. 귀엽게 생긴 건가? 나랑은 다르게 생겼는데 저게 뭘까? 이렇게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럼 이 쥐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겠죠. 네.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위험을 인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재빨리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센서가 고장이 나버리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네. 거기에서 뭔 일이 날 수 있다는 거. 예. 우리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는요, 일단,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아니면 우리 생명에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자극들, 뭔가 나에게 위협이 되는 자극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재빨리 경고등을 켜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경고등을 켠다는 게 우리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두렵다고 느끼고 무섭다고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면 편도체 혼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는요, 서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서 협력 작업을 하거든요.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어디로 잽싸게 신호를 보내냐면은 이 전전두엽 피질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자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 내가 그냥 정말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정말 무서워해야 돼? 나 지금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 좀 해석해줘. 하고 전전두엽 피질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전전두엽 피질에서 이 편도체가 보낸 자극에다가 또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다양한 자극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적절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아주 재빠르게 해내가지고 그거 괜찮아. 그렇게 무서워할 일 아니야. 그렇게 불안해할 일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해도 돼. 이렇게 해석을 편도체에게 보내주면 알았어 하면서 위험 감지 센서를 이제 꺼요. 막 삐용삐용 울리던 그 사이렌 경고음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전전두엽 피질에서 지금 진짜 큰일 났어. 빨리 액션을 취해야 돼. 하면은 경고 사이렌을 더 크게 울리면서 우리가 재빠르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뇌의 다른 부분에까지도 이제 신호를 본격적으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편도체가요. 어떤 이유로 얘가 너무 예민해졌어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너무 예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는요. 평소에는 이만큼의 이런 자극은 나를 위협하는 자극이 아니야. 이거엔 반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여겼던 그런 작은 자극들 있죠. 그런 자극들도 되게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에이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느꼈던 걸요. 네. 그러면요. 그럴 때 이 전전두엽으로 야 큰일 났어 하면서 그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느꼈지만 그걸 제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주는 건 전전두엽의 일이니까요. 근데 얘가 너무 놀라고 흥분한 나머지 전전두엽한테 그 얘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서 길길이 날뛰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 전전두엽 피질은 아무 일도 못하고, 네, 아무런 해석도 내려주지 못하고 이 편도체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네, 그렇게 과잉 흥분하는 상태 속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바로 불안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도 편도체가 막 이렇게 너무나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전두엽 피질에다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막 이렇게 과장되고 허황된 그런 정보들, 막 부풀려진 정보들을 계속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이 전두엽 피질도 이제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만 해석했나? 좀 더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 머릿속은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온갖 불길한 생각과 걱정과 부정적인 판단들로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전전두엽 피질은요, 또 이게 세부적으로 요 앞부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 속 알맹이 부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은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는 기억을 회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편도체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하고 이 전전두의 피질로 보내면 이 내측 전전두 피질에서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면서 편도체가 준 그 정보 있죠. 그 정보에다가 예전에 비슷한 그런 감정 상태, 비슷한 자극이 있었을 때 어땠더라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네, 가장 비슷한 기억을 불러와서 그 과거의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런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내측 전전두 피질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 편도체가 이거 말이야 진짜 큰일인 것 같아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 자극이라는 정보 조각을 이 전전두엽 피질에 줬을 때 그 이 내측 전전두 피질이요 예전의 기억 중에서도요 가장 최악이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한 기억 있죠. 그거를 끌고 와서 그 상황을 또 부풀려서 해석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네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는 좀 더 이마 쪽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사회적 맥락에서 고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측 전전두 피질에서 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기억을 끌고 와서 지금 현재를 해석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쫙 일렬로 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폭넓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류가 없게끔 네, 그 조건들을 살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배내측 전전두 피질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측, 배내측, 복내측은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에서는요. 신체, 우리 몸의 느낌, 몸에 반응하고 정서적인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죠. 이 인식을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일 때 몸의 반응이 나타나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거나 손에 식은땀이 나거나 아니면 몸이 기운 없이 너무 무겁게 축 처지거나 이런 다양한 몸의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몸의 반응을 만들기도 하지만 몸의 상태가 이런 어떠한 감정 상태를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손에 식은땀이 나고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아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몸의 이 상태를 가지고 네, 우리 여기 복래츠 전전두 피질에서요. 어떤 때는 나 지금 너무 설레서 몸이 이런 상태야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몸이 굳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래츠 전전두 피질이요. 이 몸이 지금 왜 이러는지를 다른 내측 전전두 피질이나 배내측 전전두 피질하고 서로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 몸이 왜 이러는지 해석을 할 때 이 몸이 정말 설레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지 무서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지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전전두 피질의 세부적인 영역들의 기능들이 서로서로 협력을 해서 편도체가 보낸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네. 편도체와 이 전전두엽 피질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될 때, 이 전전두 피질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소화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런 불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요. 이유를 알고 싶으면요. 이 전전두 피질의 해석을 의뢰해야 돼요. 편도체가 전전두 피질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근데 편도체 혼자서 너무나 놀라고 흥분해서 자기 혼자 길길이 날뛰고 있으니 이 전전두 피질에서는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아무런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불안할 때 머리가 멈추게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상태에서 네롤리가 다시 이 편도체와 전전두엽 피질이 잘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같이 볼게요. 일단 우리 우리 뇌가 받아들이는 건요. 불안도 스트레스 자극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 몸에 작동하는 방식은 곧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작동하는 방식과 일치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스트레스 리스판스 시스템,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반응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의 뇌과학과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신경 내분비계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오면요,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이 하이포살라머스는 시상하부라는 곳이거든요. 시상하부에서 여기 밑에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라는 곳으로 지금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와서 이거 적절하게 얘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신에다가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신호 좀 보내줘. 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명령을 전달하는 호르몬의 이름이 CRH인 거고, 또 이 뇌하수체에서 시상하부에서 전달받은 메시지를 부신에 보내주는 호르몬이 ACTH 호르몬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신은요,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우리 몸의 그 내분비 기관, 대표적인 내분비 샘 중에 하나예요.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스트레스 자극 신호를 받으면은
글루코콜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리고 콜티졸은 그 글루코콜티코이드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여기저기 가서 그 신호를 보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좀 편안하게 먹고 쉬고 가꾸고 하는 건 나중에 하자 해가지고 뭐 소화기관이라던가 피부라던가 이런 데로 가는 혈관은 좁아지게 만들어요. 네, 거기로 갈 수 있는 에너지, 영양소를 쫙 다 끌어다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이런 근육이나 뼈나 이런 데다가 다 보내주기 위해서 그런 작용들, 우리 몸에 그런 곳곳에 가서 그런 작용들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이 콜티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콜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몸의 그런 반응들, 몸의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의 느낌들 있죠.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고 소화는 잘 안 되고, 네, 그런 작용들이요. 그런 작용들이 바로 이 콜티졸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또 지금 우리 몸이 이 콜티졸 호르몬이 얼마나 분비가 되었는지 뇌로 또 신호를 보내요. 지금 콜티졸 잘 나오고 있어요 하면은 그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그런 신호를 받은 데는 오케이, 지금처럼 계속 콜티졸 분비하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또 이렇게 계속 돌고 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이 상황 다 해결됐고요. 상황 종료됐고요. 이제 콜티졸 호르몬은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신호를 뇌로 또 보내면은 오케이, 이제 그만 신호 보낼게요 하고 이 신호를 멈춰요. 그러면 콜티졸 분비도 멈추게 되겠죠. 네. 이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이 콜티졸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롤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콜티졸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게 딱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제한을 한 다음에 그 상황이 끝나면은 바로 콜티졸 분비가 딱 멈추고 다시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로 가면은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요, 보통 계속 반복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콜티졸이 언제 멈춰야 될지를 모르고 계속 분비가 되면서 우리 심장도 막 무리하게 과도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또 소화기는 계속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네, 에너지를 보내주지 않고 참으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각종 증상들, 질병들이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도요, 그래도 어떤 순간은 좀 편안하게 쉬어도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긴장 상태로, 경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순간들, 편안히 쉬어도 되는 순간들에 이 콜티졸이 좀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거를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네롤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 심혈관계에도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것도 바로 이 부분에서예요. 이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 몸에서 너무 과도하게 일어날 때 좀 그걸 억제시켜 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콜티졸 막 분비하지 않아도 돼. 지금 경계태세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쉬어도 돼. 네, 이런 신호를 보내줘서 우리 몸이 좀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심장도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나 지금 잠깐 쉬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심장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걸 좀 줄여주는 거, 심장의 부하를 줄여주는 거예요.
네. 심장 너도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해도 돼. 괜찮아. 너무 열심히 일해서 힘들었지? 이제는 천천히 뛰어도 돼. 이제 그렇게 막 힘 꽉꽉 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다시 자기 페이스를 회복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혈관계에 하는 작용은요. 심혈관 이완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제 심장 밖으로 나가는 혈관 있죠. 혈관을 이완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혈액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조금 넓혀주는 거예요. 그럼 심장에서 혈액을 쫙 짜냈을 때 통로가 넓어지면은 똑같은 힘을 줘도 더 많은 혈액이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 심장이 막 무리해서 꽉꽉 힘을 줘서 짜내지 않아도 좀 편하게 힘을 덜 줘도 충분히 이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심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경작용을 해요. 진경작용은 근육의 경련을 멈추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 자체가 보면은 완전 근육질의 조직이거든요. 네, 심장은 이게 펌핑질을 하면서 그 강력한 펌핑 작용으로 온몸에, 우리 몸에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다 보내줘야 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심장의 그 박동은요,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근육에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 작용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강한, 내구성이 강한 그런 근육으로 이 심장 조직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경련이라는 건요,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 작용을요 딱 리드미컬하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축을 했다가 이완해야 될 순간에 다시 수축하고 또 수축하고 이러면서 이 수축과 이완의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면은요, 이 심장 자체로 들어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게 돼요.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심장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심장이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가 돼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바로 손상을 입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경과를 해도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심장에 그런 세포가 손상을 입고 죽게 되면은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경작용이라는 건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가지 않게끔 이 심장의 근육이, 그리고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 혈관이 잘 작동할 수 있게, 네, 얘네들이 경련을 일으켜서 좁아져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해주는 작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을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혈압도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혈압도 낮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의 신경계 그리고 심혈관계에 하는 작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